안녕하세요.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책에서는 이제 23쪽이 되는데요. 잠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국가와 이제 헌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국가가 뭐냐 설명을 드렸고, 또 헌법이 뭐냐. 또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국가에 관한 법 또는 국가를 조직하는 법, 이게 이제 헌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헌법이 뭐냐를 공부한 다음에 간단하게 뭐 성문헌법, 불문헌법, 또 관습헌법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봤어요. 하면서 제가 저항권까지 말씀을 드렸죠. 저항권. 그래서 법과 양심에 충돌됐을 경우에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항권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일반적인 헌법 이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자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재가 이제 23쪽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직 그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꼭 좀 교재를 옆에 갖다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요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에요. 뭐 교재 판매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을 때에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우리가 헌법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 지식인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혁명당의 목표를 달성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4쪽을 보면 제헌절과 법의 날을 제가 책에다 소개를 했는데, 이건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의 날은 5월 1일이고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헌법을 만든 날은 7월 17일이다. 또 우리가 중대한 국종일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지켜왔다. 그래서 헌법을 만든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 헌법을 만든 날은 바로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제가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3번에 보시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19년에 3.1절이 있었단 말이죠. 1919년에 3.1절은 여러분이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 국경일 중에 하나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3.1절 또 3.1운동 그걸 누구나 다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3.1절에 의해서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우리가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은 1945년이니까 이때로부터 26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요. 그러면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냐,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없는 운동이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의해서 전 국민이 거교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이 3.1운동에 의해서 바로 또 1, 2년 후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더라면
뭐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 거사는 없겠죠. 그런데 3.1운동에 의해서 바로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1945년까지 독립은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국민이 3.1운동에 의의를 두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3.1운동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유관순 뭐 할머니인지 유관순 누님인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고, 3.1운동에 의해서 독립이 안 됐지만 이 3.1운동이 갖고 있는 이 법적인 또는 역사적인 그 가치,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보면 3.1운동 하면 모여서 국민들은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또 일부 인사들만 모여가지고 뭐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어떤 뭐 행사를 하고, 국민들은 아무런 이게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3.1운동이 왜 중요한 것이냐. 첫째, 이 3.1운동 이후에 한 달 지나서 4월 3일 날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비록 3.1운동 그 자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 달 뒤 4월 3일 날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임시정부가요 약 26년간 독립운동을 해옵니다. 독립운동을 해오다가 45년에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물론 독립운동에 의해서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 당시 중국 상해는요, 중국 땅이었지만 지금의 상하이죠. 중국 땅이었지만 프랑스가 그 지역을 이 법적으로 조차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즉 중국 땅이었지만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미치는 그런 지역이 상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가 좀 더 외국인들은 활동하기가 좀 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해에다가 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만들고, 또 하와이에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에도 만들고, 또 국내 한성, 국내에도 만들고, 또 기타 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지닌 것이 바로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가장 강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는 이 러시아에 있던 다른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던 이 독립운동 단체가 이 상해 임시정부로 다 모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재명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네. 교재명은 이제 제가 쓴 국민헌법이에요. 국민헌법. 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1919년 4월 3일은 아니지만, 이때는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한 날이고,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2년인가 지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3.1운동 한 달 뒤에 대략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이 임시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뭐 운동하고 독립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요, 이제 1919년 4월 13일인가 보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3일 아니면 이제 13일인데요. 제가 4월 3일로 기억나는데, 이때요, 임시정부가 모여서 어떤 헌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의 이름이 뭔가 하면 임시헌장이에요.
이건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요 5번 바뀝니다. 5번. 5번 바뀌는데 이 헌법 개정을 할 때마다 이 헌법의 이름을 바꿨어요. 임시헌장 또 임시헌법 이게 다 이제 바뀌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건 뭔가면 이 상해에 만드는 임시정부 그다음에 이후에 한 26년간 활동을 했잖아요. 이럴 때 보면요. 여긴 다 임시자가 들어갑니다. 임시자가. 임시헌장 또는 임시헌법 또 대통령도요. 그걸 대통령으로 안 했고 임시대통령. 임시란 말을 다 썼습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의 특색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임시란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상해 임시정부가요. 임시헌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럴 때 국호를 나라 이름을 정해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명칭은요. 언제 처음 만들어졌느냐? 바로 상해 임시정부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요. 대한민국 가운데 잘라버리면 대한이란 데다가 민국. 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대한제국이란 말. 제국. 여러분 고종 때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내려오는 국호를 버리고 고종은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대한제국.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이 제국은 뭡니까? 임금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면 이와 같은 대한제국이었었는데 요거를요.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요거를 뭐로 바꾸느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민국. 그럼 거슬러 올라오면 어떻죠? 요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요 앞에는 조선. 조선이 있었고 고종 때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다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이 국호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만들 때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이 대한이란 글자 이 대한이란 글자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느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한일 합병이 됐단 말이죠. 따라서 일제에 의해서 이 대한이란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했기 때문에 망한 국호를 다시 쓸 수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아니다. 망한 국호로 생각하지 말고 빼앗긴 국호를 우리가 다시 살리자.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을 계속 유지하자. 그러니까 어느 쪽도 입장이 다 설득력이 있죠. 한쪽은 대한은 망했으니까 쓰지 말자. 한쪽은 망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서로 이제 맞섰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많은 다수의 의견들이 대한을 그냥 쓰자. 다시 살리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이란 용어가 계속 유지가 된 경우 때에도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수가 대한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이 됐던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재미있는 것은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1919년 아닙니까? 그렇죠? 1919년인데 이때는요. 조선에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살아 있었어요. 순종. 그러면 자신의 그 나라인 이 대한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순종이란 임금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군주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국에서 민국으로 단호하게 바꿨단 말이죠. 이 단호하게 바꾸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순종이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임금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포기하고 민국으로 바꿨다는 뜻이, 그만큼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왕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살아있었지만은 과감하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올 때는요, 이제 두 그룹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옳다는 사람 하나하고 기존의 왕정을 계속 유지하자, 그래서 왕정을 유지하자는 사람과 아니다,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두 정파 간의 다툼이 유럽을 보면요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순종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한제국의 명목상이지만 순종이라는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상해에서는요 제국을 포기하고 국민의 나라인 민국을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년 이상 군주제를 유지해온 나라가 공화제로 바뀔 때에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공화정을 지지하는 두 그룹의 다툼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는 아주 과단성 있게 그런 갈등 없이 민국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한 상해 임시정부는요 헌법을 한 5번 바꿉니다. 바꾸는데, 바꾸고 마지막에 이제 바꾼 다음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뭐 여러분이 그 임시정부의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그거는 뭐 전문가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3.1운동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3.1운동에 의해서 지금 독립은 되지 않았지만 대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뭐겠느냐, 또는 헌법적 의미가 뭐겠느냐, 그걸 제가 좀 살펴볼 것인데, 제가 이것은 과거에 이 컬럼에도 이 3.1운동의 의의를 제가 몇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3.1운동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 국민으로서 아주 자긍심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3.1운동은요 전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그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에 우리가 이 이의를 제기했고,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데모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 국민이 봉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첫째요, 여러분이 제 책에도 썼지만 이 의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신민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요한 의의입니다. 요 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신하라는 뜻입니다. 신하. 신하의 백성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3.1운동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뭐로 바뀌었죠?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민국으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어요. 제국은 왕이 있는 나라죠. 왕이 있으면 국민들은 왕에 뭐였습니까? 왕의 신하의 지위를 지녔어요. 국민들이 고유한 자기의 지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왕의 지배를 받는 단순한 이 신하, 부하의 지위를 지녔던 것이 뭡니까? 이 제국입니다. 또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신하인 신민의 지위에서 독립된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이 3.1운동의 의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왕의 신하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들을 한 나라의 주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국민의 지위로 탈바꿈 시켜준 것이다. 그것이 3.1운동의 중요한 의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3.1운동으로 바로 독립은 되지 않았지만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 말은 대한민국의 그 모든 국민들의 법적 지위를 신민, 신하의 지위에서 주인인 신분, 국민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만 불의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뜻이. 불의에 좌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 대한은요. 대한제국 또는 대한민국은요.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라였고 이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제 점령했단 말이죠. 상당히 암흑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3.1운동은 뭡니까? 일제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어두운 시절이고 우리가 작은 나라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전 국민이 대동단합해서 일제에 대해서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유관순 우린 누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이요 수많은 유관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유관순 그분만 가둔 게 아니라 독립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유관순들 감옥에 갇힌 수많은 유관순들이 가지고 있던 독립의지는 꺾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3.1운동의 의의는 뭡니까? 조금 전에 보다시피 조선과 제국과 결별한 겁니다. 결별. 그 3.1운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전 단계인 조선과 우리는 단절한 것이고 또 대한제국과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선과 대한제국과 결별한 사건이 뭐냐? 바로 3.1운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했고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순종이 버젓이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는요. 왕조 복귀에 대한 그 스타일 대신에 공화국을 선택한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는 뭐냐?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은 겁니다. 제국주의의 이 욕심, 탐욕을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란 건 뭔가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대한 나라들이 자신의 권한을 더 확대시킵니다. 확대시키면서 약소 국가를 식민지화하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이 흐름이 제국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 이 제국주의는 또 패권주의와도 연결되는데 이 3.1운동은요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요 그 당시 이 제국주의의 성격을 지녔어요. 일본은 대한민국만 강제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요 만주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이후에 또 동남아 전체 갖다가 일본이 강제로 점령합니다. 그럴 때 일본은요 당시에 아주 막강한 경제력과 또 이 군사력을 지녔단 말이죠. 따라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큰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요 제국주의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렇죠? 침략자 일본의 오만을 꾸짖은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요, 3.1운동은 많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도의 간디의 불복종 운동 아실 거예요. 간디의 불복종 운동도요, 3.1운동 뒤에 생긴 것입니다. 즉 3.1운동 때문에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었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받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 즉 인도의 불복종 운동, 또 중국도 소위 5.4 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독립운동을 예컨대 펼쳐나갑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에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뭐냐? 바로 3.1운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3.1운동은 참 의미가 크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신민에서 국민으로 지위를 향상시켰고 불의에 좌절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고 조선과 결별하고 대한제국과 결별했어요.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 일본의 오만을 탐욕을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5번째 중요한 것은요, 의로운 분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우리가 분노를 모르면요, 스스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분노를 모르는 자는요,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단 말이죠. 당시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던 막강한 일본 군사력에 대해서는요, 분노 표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무엇인지를 일본에게 직접 일깨워 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몰라서 안 되겠죠. 의로운 분노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의로운 분노를 많이 표출하신 바가 있어요. 이 의로운 분노는 왜 중요하냐? 의로운 분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힘과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금의 힘, 지금의 저력, 이 분노의 원류는요, 분노의 원류인 3.1운동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급한 성격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응집력이나 또 결심이나 이런 이제 태도가 대한민국을 계속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좀 보는데,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는요, 3.1운동에서 저는 유래가 됐다,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정리를 해요. 여러분 3.1운동은 이제 여러분 얼마 있으면 3.1운동 기념식을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3.1운동 뭐 저렇게 왜 뭘 강조하느냐. 3.1운동은 실제 뭡니까? 신민에서 국민으로 바꿔진 것이다. 불의에 좌절하지 않는 한국민의 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이나 대한제국과 결별한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오만과 탐욕을 꾸짖은 것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의로운 분노를 전 세계를 상대로 표출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이 3.1운동에 대한 이런 그 역사적 의미 또는 헌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본인도 무장을 하고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를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 29쪽인데요. 29쪽 보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란 말을 제가 썼어요. 여러분 근데 요 단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의 임시정부죠. 망명정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프랑스가요,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이 점령을 당합니다. 프랑스가. 이럴 때 프랑스의 이게 드골이 영국으로 피신해요. 이 칠판을 하나 내가 기증해야 되겠네. 이게 흔들흔들하네, 이게 칠판이. 근데 영국으로 이게 피신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드골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장관들이 이제 이 독일과 항전을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싸우는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요.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는 경우에 드골 대통령, 드골이 바로 프랑스로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회복하고 프랑스 정부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요건 뭐냐? 이건 망명정부예요. 망명정부. 근데 우리나라는요.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란 말을 못 써요. 왜냐하면 상해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임시정부 요원들은요. 당시 이 한반도에서 이 고종이나 고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장관들이 이 외부로 나가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망명정부란 말을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망명정부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하고 그 당시 강요들을 몇 명 데리고 해외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중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거기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려고 해도 했지만은 그 일이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 대한제국의 요인들이 나가질 못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뜻을 가지고 러시아나 또 하와이나 또는 뭐 이 중국에서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노력하는 정부는 뭐라 그러냐? 그걸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국제법상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명정부라고 인정을 받았다면요. 바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 망명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가를 수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해에 있으면서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지만 우리와 우군이었던 미국이나 중국마저도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만 됐던 것이. 따라서 여러분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구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일에 이 해방되기 전에요. 그 당시 이제 우리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를 조직했었거든요. 독립군이 만일에 일본과 대일 전쟁 선포를 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와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독립군이 합동으로 일본과 전쟁을 한 흔적이 만일에 여러 번 있었더라면 우리는 망명정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이 일본과 교전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의 법적 차이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건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다. 여러분 이 제 책에서 제가 가장 이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가 꽤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책에서요. 44쪽까지니까 29에서 44쪽까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건 왜 이걸 강조했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45년 해방되고 48년 나라를 세울 때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워낙 70년 전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역사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좌파 쪽에 서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요. 이상하게도 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제가 설명을 하면 좌파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우파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 좌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옳으냐 말이죠.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합리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그 편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시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4번의 내용을 쭉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몇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의 이 김일성과의 그 갈등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또 하나는 또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김구 선생, 여러분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 지금 꼭 기억해 두실 것은요, 이승만과 김구의 갈등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남한이 단독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반면 김구 선생은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원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 정부를 원하지 않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원했느냐,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통일 정부의 주장이 얼만큼 현실성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볼 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가볍게 보고 중요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요,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여러분이 막연하게 들으신 그런 내용도 있고 아마 구체적으로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또 어쩌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 30쪽입니다. 30쪽 중간쯤 보시면요,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이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카이로 선언을 했다. 여러분 또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이 책에 있으니까 43년도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켜주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위치가 아니지만 70년 전에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독립시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943년에 카이로 선언, 이건 기억에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다가 45년 포츠담 선언이 있는데, 이 포츠담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여기 궁도 있고 한데, 포츠담 선언은 혹시 모르신다 하더라도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독립을. 그럼 이제 이런 것이죠. 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왜 카이로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자라는 약속을 왜 했냐 말이죠. 모임을 왜 했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 2차 대전이 독일하고 일본이 분명히 질 것이다, 이렇게 연합군은 예상을 한 것이. 따라서 43년 12월이니까 43년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모여서 앞으로 A라는 나라, 이 지역은 독립된 국가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영토는 여기까지냐 아니면 다른 데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냐, 이거를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금을 긋는 거예요. 금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이 장땡이니까
모여가지고 근데 뭐 이것저것 다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중국의 대표는 누구였느냐? 장개석 씨입니다. 장개석 씨. 이 장개석은 우리가 참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중국이었단 말이죠. 이 장개석 총통이 미국하고 영국하고의 전체 모임에서 가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상당히 강조한 분입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대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장개석 총통에 대해서 고마움을 더 느낄 것인데 여튼 머릿속에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지도로 보면 매우 작습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럴 때 미국이나 영국이 잘 모를 때 관심이 없을 때 중국의 대표인 장개석 총통이 회의에서 한국을 찝어서 한국도 적당할 때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대표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때였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이제 43년 카이로 선언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1945년 12월 달 45년 12월 여러분 날짜는 이 몇 월인지는 기억 못해도 되는데 뭐 저도 가끔 뭐 이게 기억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45년 12월이면 언제입니까? 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요. 대한민국이 독립했어. 독립. 그렇죠? 독립받아서 해방이 됐다고 해요. 해방. 해방된 그해 12월 달에 미국, 영국, 소련의 수상이 모입니다. 보통 책에 보면 이걸 삼상회의라 그래. 삼상회의. 이 삼상회의란 말을 쓰니까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이 뭔가 하면 석삼자예요. 셋. 셋이라는 뜻이에요. 셋. 상은 뭔가 하면 외상. 우리는 보통 외무장관이라는 말을 쓰지만 보통 이제 이 번역 용어를 보면요. 이제 외무성. 외교부란 대신에 외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이 특히 외무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삼상회의는 뭔가 하면 세 나라의 상은 외상이야, 외상. 즉 외교부 장관이에요. 세 명의 외교부 장관이 모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을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이 모인 회의가 어디서 열렸냐? 모스크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겁니다. 이걸 보통 1945년 미영서 외무부 장관의 모스크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는 몰라도요. 아, 이게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한번 더 보세요. 이건 뭐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결정을 해요. 한국은 바로 독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뭐냐?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이 미국, 영국, 소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다. 독립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5년은 이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에 의해서 5년간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을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5년간 누구 지배하에 둡니까?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지배하에 두고 5년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모스크바, 이 장소가 모스크바였어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3명의 외무부 장관이 모인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는요, 우리 이 머릿속에는 아주 또렷하게 남는 매우 불쾌한 회의죠. 그렇죠? 우리는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독립 안 시켜주고 5년간 네 나라가
우리가 나누어서 관리하겠다. 그 이후에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탁 통치는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로 돌리는 게 무로. 없을 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독립을 원했는데 지금 독립을 안 시켜주고 신탁 통치한다는 말은 독립을 좀 뭡니까?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런 뜻이. 그렇죠? 또 하나는 조선에 대한 사형 선고다 말이죠. 그렇죠? 당시 뭐 대한제국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 따라서 많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 뭐라 그래요? 그걸 반탁이라고 해요. 반탁. 반탁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반탁이 원칙이에요. 누가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당시 남한에는 공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당. 조선 공산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요. 공산당 북한 지국, 공산당 북한 지부. 자, 이걸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지금 조선공산당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남쪽에 조선공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 북조선 분국. 정확히 이제 책에다 북조선에는 분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안 들어요? 아니 북한이 근데 공산당의 원료인데 어떻게 남쪽에 조선 공산당이 있고 북조선 분국이 있었냐 말이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들은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한 나라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근데 남한에 조선 공산당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북한에는요 공산당을 독립적으로 못 만들죠. 그러니까 북조선 분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남한에 이 조선 공산당이 먼저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당시에 공산당이 먼저 생겼겠냐 말이죠. 남한에. 왜 공산당을 좋아했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1917년 세계 최초로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1917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 국가가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1917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다시피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어요. 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임시정부가. 그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소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요원들 중에는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또 대한민국도요. 그 당시 이제 보면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여론조사나 앙케이트를 조사해보면 70 내지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1910년에 소련이 이제 이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됐잖아요. 공산국가가 만들었어요. 이때 뭘 내세웠냐면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여러분 국민들의 숫자를 보면요. 노동자가 제일 많죠. 근데 농민이 많아요. 근데 노동자 농민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이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공산국가에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된다면은요,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해야만 세련된 사람이다, 지식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이 조선도요, 한반도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어디에 가입했습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한 공산주의를.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냐 말이지. 그럼 지금은 80년, 70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그건 되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최빈국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쿠바, 그다음에 이 북한, 그다음에 중국. 뭐 중국은 이제 개방을 좀 많이 했죠. 그것 이외에는 공산주의를 안 합니다. 다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는데 이 소련이 자신의 체제를 다 내리고 공산주의를 그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한 나라 몇 없지만 이 당시에는요, 1917년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확대가 됐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가 매력 있는 건가 보다, 잘 모르니까, 또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준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가 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이. 그래서 1917년에는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1919년 임시정부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에 대해서 당시 소련의 레닌이 우리 그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쓰라고 상당수 돈을 지원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소련이 대한민국도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약소국가인데 독립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수의 돈을 우리 임시정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바로 소련이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이 동북아시아는 붉게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소련 밑에 있는 몽골도 공산화된 것이고, 중국도 이제 싸우다가 넘어갔죠. 북한도 소련이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또 임시정부에도 소련이 돈을 막 대주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공산주의가 괜찮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70%에서 80%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더 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더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 당시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조선공산당이 이 소위 말해서 우리 뭐 남조선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제일 먼저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그 다음에는 책에 보면 남노당, 이 남노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요것만 하죠. 조선공산당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이요, 그 당시 남한에는 이 좌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공산당 말고도 조선인민당 무슨 당 많았어요. 요 몇 가지의 공산당 세력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남노당이라 그런 겁니다. 남노당. 그러면 남노당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북조선 노동당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이 공산당 그룹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남노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공산당이 있었다. 그랬는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고는 북한에서 북조선 노동당을 먼저 만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좌익들, 공산계열의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북조선 노동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한 4개월 후에 남쪽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공산당 그룹들을 하나로 묶어서 남노당 체제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남한에서 이 공산당 세력들이었는데 남노당에 다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조직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조직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의 이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이 먼저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요, 남쪽에서 공산당이 있었는데 공산당과 기타의 이 유사한 이런 좌익 정당들이 하나가 돼서 남조선 노동당, 즉 남노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북노당과 남노당으로 이게 명칭이 하나 단일화가 됩니다. 다만 남쪽에서는요, 기존의 조선 공산당이나 기타의 좌익 정당들에서 남노당에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남은 조직이 또 있었습니다. 남은 조직. 이 남은 조직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뜻이에요. 요 남은 조직들은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남은 조직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북한의 노동당인 북노당과 남노당이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선은 같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노당은 김일성이가 주도가 됐어요. 그 남노당 세력은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헌영. 이 둘은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 관계가 있던 것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큰 뜻은 같지만 여기서 내가 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쟤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갈등이 사람들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노당은 김일성이가 딱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남노당은 박헌영이란 말이죠. 둘은 큰 그릇은 하나로 갈지 몰라도 그 한 단계 낮은 단계에서는 김일성이는 박헌영을 견제합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든단 말이죠. 하기 위해서 이 북한의 이 북노당은요, 남한의 남노당 이외의 요 다른 조직들 요거를 활용해서 이 남노당을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요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자,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공산당도 나오고 또 남노당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이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이 실내가 상당히 덥네. 그러면 저 책이나 어떤 문헌들을 읽다 보시면 남노당도 나오고 북노당도 나오고 조선 공산당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어렵지 않지요. 정리를 해두면 아주 이해가 빠른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조선 공산당이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각종의 공산당 그룹이 여러 있었는데 이놈을 합쳐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합쳐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것 이전에 북한에도 여러 가지 좌익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김일성에 의해서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이 만들어집니다. 머릿속에 북노당이 있고 그 남쪽에서는 남노당이 다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남노당 말고 다른 떨거지 세력들이 또 존재했다. 요 세력은 김일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란 말이죠. 여기도 남노당도 우호적이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북노당, 남노당, 조선공산당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어떤 책을 읽을 때나 또는 매스컴을 접할 때나 요 관련된 문헌을 읽을 때 보면 계속해서 공산당도 나오고
또 남로당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모스크바 그 외상회의에서 찬탁이냐 반탁이냐 신탁 통치를 한다 그랬죠. 하니까 모든 국민이 이 반탁으로 여기 쓴 겁니다. 당연하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요. 조선공산당 좀 말씀드린 조선공산당도 여기 찬성을 해요. 박헌영이도 반탁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국민이라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반탁했어요. 반탁.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조선공산당도 당연히 반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틀 만에 이 공산당이 입장을 바꿉니다. 뭐로 바뀌느냐? 이 공산당이요.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겠느냐? 이거는요. 자, 보세요. 미영소가 모여서 한국을 신탁 통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선공산당도 처음에 반대했단 말이죠. 그럼 이틀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그 이유는 이 한반도에 이 어떤 이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소련이 이 한반도를 먹어서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이 소련의 계획에 따른다면요. 이 전 국민이 신탁 통치를 반대해버리면 자기네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 운동을 하라라고 이 공산당의 태도를 바꿉니다. 즉 소련의 영향을 받은 북한의 이 공산당 그룹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 이 그룹이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엄청나게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익은요 반탁이었고 좌익들은 찬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익하고 좌익이란 말을 쓰는데 우익, 좌익 또는 우파, 좌파 이런 걸 쓰잖아요. 우파, 좌파. 우익은 뭔가면요. 이 익은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 우익이에요. 좌익은 왼쪽 날개예요. 근데 이 우익과 좌익은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지금은 우익이다 좌익이다 말을 잘 안 쓰는데 우파 좌파라는 말 쓰잖아요. 이 당시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좌익은요. 정확하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익 좌익 할 때 좌익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요. 우파와 좌파는 이거와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러분 이제 이건 뭐 경제적으로 보면 이 우파는요 경제 성장을 강조한다면 좌파는 이 분배를 강조합니다. 분배. 그러니까 다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가 하면 저는 좌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중에서 종북 좌파가 있습니다. 종북 좌파. 이 사람들을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좌파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파는 성장을 강조하면 좌파는 약자보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좌파들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좌파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보수 우파라도 실제로 보면 이 좌파에 속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반대하는 건 뭔가면 좌파 중에서 종북좌파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북좌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좌파를 말해요. 좌파 중에서 뭐가 있느냐? 북한에 종속되어 있는, 이걸 보통 종북좌파다 또는 친북좌파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점잖게.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전광훈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주사파라고 그러시잖아요. 주사파란 말과 종북좌파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는 왜 우리가 지지할 수 없느냐? 주사파란 말은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좌파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은 뭔가 하면 북한 헌법을 보면요, 명시적으로 북한은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다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이 적대 관계에 있기도 하고 협력 관계도 있지만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이 지지하는, 달성하려는 이 주체 사상을요, 지지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배를 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사파는 뭐냐?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이 주체 사상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지지하는, 북한이 자신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그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 그게 뭡니까? 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따라서 좌파 중에서요, 종북좌파나 친북좌파, 즉 주사파를 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더 나가서 주사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거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의 본질은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이런 겁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유는 오직이야, 오직. only. 그러니까 유물론은 뭔가 하면 오직 물질이다, 이 뜻입니다. 물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물질이라는 뜻은요, 이 세상은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됐는데, 이 유물론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었고, 그 물질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는 다 유물론자입니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 신앙인들을 다 이 적대 세력을 몰아서 숙청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왜 그러냐? 근본 사상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 유물론자. 즉 우리 크리스찬하고는요, 같이 이 하늘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뜻입니다. 오직 물질만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은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물론 사상과는 함께 하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가 죽든지 크리스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만 유물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상당수의 이 사상들은요, 대부분 유물론적인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도요, 본질이 뭡니까? 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은 매우 이 무서운 사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사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기던 우리 크리스찬이 이기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유물론은 오직 물질이다.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근데 실제로 물질 그 자체가 바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그 다음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우익과 좌익은 이게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예요. 요때 좌익은 순수 공산당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파와 좌파라고 할 때는요. 이건 성장을 좀 더 강조하고 이건 분배를 강조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존재는 뭡니까? 전체 좌파 중에서 종북좌파 또는 친북좌파, 주사파 요 사람들은 우리와 양립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해 두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우파와 좌파란 말을 다 선호해요. 이걸 보수라고 하고 이걸 진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용어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 보수 우파다, 진보 좌파다 이런 말도 같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요 우파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여러분 우파를 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보수 꼴통이다 그래요. 보수 꼴통.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보수 꼴통들은 기득권자이고 자기들이 가진 것만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진보 좌파래. 자기네들은 뭔가 이 물질 우리 인간 사회를 진보 계속 프로그레시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좌파다 말이죠. 라고 말하니까 이 보수 우파는요 기득권만을 지키는 꼴통이고 자기네 말이 진정한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가진 것을 예컨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용어가 잘못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파냐 좌파냐 이런 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주변에 어떤 글을 쓰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럴 때는요 보수 우파 진보 좌파란 말도 가능한 쓰지 마시고 그냥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좌파 중에서는 이 종북 좌파냐 그다음에 친북 좌파냐 주사파냐 여러분이 논쟁하실 때에도 좌파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존재는 누구냐? 좌파 중에서 이 주사파 즉 종북 좌파를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찬탁과 반탁에 여기에 문제가 있죠. 찬탁과 반탁.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 우익은 반탁이었고 좌익은 찬탁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다. 이건 여러분 제가 이 46년 2월이라고 명시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33쪽을 보면 이승만 박사의 정읍바로는 46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6년 2월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46년 6월은 이승만 박사의 정읍발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잘 좀 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뭐 논쟁이 있더라도 다시 이 부분에 돌아와서 책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6년 2월이니까 때는 이런 거죠. 뭔가면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월 달에 이제 모스크바 외상에 있으니까 뭐 찬탁 반탁 막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은요 46년 2월이 있고 46년 이제 6월이 있는데, 6월 46년 2월 달에 소련은요 이 자신이 점령한 땅에다가 공산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비에트화다. 이런 이제 소련의 공식 명칭을 보면요, 유니언 오브 소울숏 이스트 했는데 소비에트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소련은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다가 공산화 작업을 계속합니다. 하다 보니까 북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폴란드도 점령했잖아요. 거기도 공산화 작업을 해요. 체코에도 공산화 작업으로 다 공산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북한도 예외 없이 이 공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랬는데 이 40년 2월 달에 북한에다가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면 2월 8일인가 그래요.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임시인민위원회가요 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북한의 토지개혁을,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인데, 이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현수막 가지고 쫙 북한에다 내려놓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 전체, 남조선은 아니고 그 당시 북조선이었는데 북조선의 토지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몰수의 무상분배를 합니다. 이 무상몰수와 무상몰수의 무상분배는 뒤에 다시 한번 누가 옳은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즉 북조선 인민위원회는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북한이 사실상 북조선에다가 자신의 정권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 자신의 정권을 수립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6년 11월 그다음에 47년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 46년 6월에 이승만 박사의 정읍발언이 33페이지 4번에 나와요. 4번에. 그 이승만 박사는요 김구 선생, 김규식과 함께 이 46년 4월부터 6월까지요 영남과 호남을 다니면서 반탁 운동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여러분 이제 김규식이라는 분인데, 김규식. 그럼 뭐 능력이 되시면 한번 좀 기억을 해도 좋을 인물인데, 이 김규식 씨는 그 당시에 우익도 좌익도 아닌 중간 노선을 취한 대표적인 분이에요. 중간 노선. 그러니까 김규식 씨가 나중에 한번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규식,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반탁 운동을 합니다. 반탁. 우리는 친탁 통치를 반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반공 운동도 하고 반탁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은 당시 아니었지만, 이승만은 6월달에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런 발언.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미소공동위원회, 이게 뭔가 하면, 이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반도 문제를 정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 봐요.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무슨 결정을 했죠? 여기서 5년간 대한민국은 신탁 통치를 할 것이다. 이거를 결정했어요. 하면서 지금 이제 영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신탁 통치 문제를 결정을 하라라고 위임을 합니다. 이거 일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워낙 넓으니까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 소련이고 미국이니까 미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탁 통치할 것이냐 뭐 등등의 문제를 정하라라고 위임을 합니다. 이럴 때요, 이제 북한에서 남쪽에서는요,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그러니까 남한은 미군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북한은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일본군이 20몇만인가 32만인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장 해제를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그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될 것이다. 그러면 일의 편의를 위해서 38도 이남은 미군이 주로 관장을 하고 이북은 소련이 관장을 하라. 그 다음에 그 일이 다 완성되면 미국과 소련의 군대는 다 철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다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소련은 처음부터 뭐냐? 이 북쪽을 갖다가 자신의 이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 미국은 남한을 강제로 점거할 마음이 없었고 미국은 원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남한에 조그만 땅 가져서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소련은 우리 대한민국과 붙어 있단 말이죠. 붙어 있으니까 이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위성국가를 만들겠다. 그러한 속셈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 여기 나오는 미소공동위원회는 누가 그 위원이냐?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또 소련은요, 북조선 소련 사령부, 이 두 사람이 대표부가 돼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라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였는데 두 번 모였지만 다 결렬됩니다. 결렬돼요. 왜 결렬되느냐? 미국과 소련의 갈등 때문에 결렬되는 것이. 그 왜 갈등이 있느냐?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죠. 미소 간의 냉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은 한반도 북반부나 또는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하려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한 놈은 예컨대 지금 마음속으로 이 한반도를 먹겠다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소련이고, 미국은 어떻든 여기를 갖다가 한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이 정부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손을 떼자, 이런 생각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소련은 이 땅을 자기네 그 영토로 먹으려고 했던, 즉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 야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46년 2월 달에 북한에다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든 것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북한 정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요, 이승만 대통령이 영원함을 달리면서 반공운동과 반타운동을 하셨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발언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거죠. 북한은 임시정부나 또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북한은 사실상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소련은 북한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한 전체를, 이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태도가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그 당시 뭐 대통령 아니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정 이런 거라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서 이 나라 출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46년 이 정읍 발언, 정읍이 없나? 정읍 발언을 가지고 뭐라고 이 좌파들은 비판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고 남한만의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을 방해한 인간이다. 통일을 방해했다. 또 이 남한만의 이 나라를 세워서 이 대통령 하려고 하는 정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읍 발언을 비판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46년 6월에. 그 다음에 북조선이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든 것은요, 언제입니까? 46년 2월. 누가 먼저 만들었죠? 46년 2월에 북한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토지개혁까지 다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은요, 북한 화폐를 다 바꿨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이 화폐를 썼거든요. 그러나 북한은요, 북한이 쓰던 화폐를 갖다가 남한도 같이 쓰던 화폐를 없애버리고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북한만의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북한은 북한식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4개월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탁 운동을 하러 다니시면서, 야, 도대체 이제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 정부만을 우리가 고집할 게 아니라 남한만이라도 빨리 나라를 세워서 이 한반도의 일정 부분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한 발언이, 누가 먼저 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이 먼저 있었고 북조선 임시인민회가 뒤에 만들어졌으면 그런 지적이 가능해요. 아,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반대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야욕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북한이 먼저 46년 2월에 북한의 정부나 임시정부나 마찬가지인 북조선 임시인민회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죠. 토지개혁도 거기서 다 해버렸어요. 해놓으니까 그런 상황을 다 보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못하면 북한에게 다 먹히겠단 말이죠.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독립된 정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을 뭐 반대했다, 뭐 단독 정부를 만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합리적 비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저하고 공부를 할 터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책에 32쪽과 33쪽을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46년 6월 달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것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네,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네, 또 자신의 대통령 되려고 남한만의 정부를 단독으로 만들었네 라고 잘 모르고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내일이죠? 아마 1월 달까지는 제가 화요일 날도 강의를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일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